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소득세 이론 이어서 하는 시간이죠. 130페이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종합소득공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 부분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에 그 해당되는 대상자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본인은 소득이나 나이를 보지 않지만 배우자는 소득을 확인해야 되고, 직계존속은 소득과 나이를 확인해야 되고, 형제자매도 소득과 나이 확인해야 되고, 직계비속도 소득과 나이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위탁아동도 소득과 나이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수급자는 소득만 확인하고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이의 조건이라는 것은,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만 60세 이상이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거고요.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거죠.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그래서 이 나이 요건 여러분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주 1 소득 요건, 주 2 나이 요건, 주 3 기본공제, 주 4 직계비속에 대한, 또 위탁아동 주 5. 이 주석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 1부터 한번 볼까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은, 소득이 도대체 얼마이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보느냐. 연간 소득 금액은 뭐예요? 필요경비 뺀 거죠. 총 수익 금액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빼고 소득 금액이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된다. 100만원 이하. 근데 여기서 이제 소득 금액은요, 종합소득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6가지에다가 퇴직, 양도소득, 모두 소득금액 모두를 합한 거예요. 우리가 소득세라 하는 것은 이배사, 근연기 이 6개 종합과세 세목에다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8가지 소득을 모두 합해서 계산한 것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 속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 부양가족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총급여가 500만원이면은요,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500만원에서 빼기 500만원의 몇 퍼센트를 비용으로 인정하냐면 근로소득 공제가 500만원의 70%예요. 이거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거든요. 근로소득 공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근로소득 공제 비율이 높은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70% 인정해 준다. 그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500만원 곱하기 70% 하면 필요경비가 얼마겠어요? 350만원이잖아요. 350만원이면 총급여가 500만원에서 350만원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소득은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보겠다 하는 거니까 50만원만큼의 혜택이 주어진 것이죠.
자,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여기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다음에 주 2번 나이 요건에서 장애인이 만약에 있다면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나이 요건을 보잖아요. 직계 존속의 이제 소득도 보지만 나이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자의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55세 되셨어요. 나이가. 그리고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장애인이다 라고 하면은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이거예요. 나이가 55세지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다음 주 3을 보시게 되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소득자가 벌어들인 돈으로 같이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같은 집에 살아야만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로 주소가 달리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거주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자녀나 이런 경우에 공부할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또는 병 치료 때문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아니면 주거 문제 때문에 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 수 있죠. 주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계를 같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가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주소가 같고 소득이 없으면 그 집의 소득자 돈으로 같이 먹고 살겠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입양자, 주소에 관계없이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자녀는 주소에 관계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거주자 또는 동거 가족이 취약 문제, 질병의 요양 문제, 아니면 근무상의 문제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직장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주소가 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직계존속의 어떤 주거 형편 문제 때문이라든가 자녀의 학업 문제라든가 또는 질병이나 사업상의 형편상으로 우리가 퇴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모두가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도 상관없어요. 형제. 형제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아예 충족이 되면 같이 안 살아도 예,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예. 예. 형제도 소득이 없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보면 돼요. 내가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예. 다음에 네 번째,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네, 우리가 주 4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직계비속에 대한 얘기인데, 직계비속할 때 아들이나 딸은 직계비속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면은 짝이 하나씩 생기죠. 그래서 아들의 짝은 며느리가 되고 또 딸의 짝은 사위가 되는데, 이런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아요. 며느리나 사위는. 하지만 아들이나 딸이 장애인이고 또 그 짝도 장애인이다 라고 할 때는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 5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아까 그 위탁아동 있었죠.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한다.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 6은요, 그 밑에 그 추가 공제에 있는 것인데, 장애인의 범위입니다.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도 있어요. 여기 밑에 상위자도 마찬가지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 보시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어요. 중증 환자. 장애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환자이죠. 그래서 이 중증 환자도 장애인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지병에 의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있어서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우리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자, 그래서 세 가지, 장애인의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자, 그러면은 다시 130페이지 표로 가서요. 자, 이제 기본공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공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본인을 빼고는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배우자는 나이를 안 보죠. 나머지는 소득과 나이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수급자도 나이를 안 봅니다. 그래서 1인당 150만 원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공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추가공제라 하는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계 존속에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면 만 70세 이상이면 150이 아니라 250을 인척공제 해주는 것이 경로우대 추가공제입니다. 만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이 더 추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장애인 추가공제.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주성 6에 있는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추가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약에 한 명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150만 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350만 원을 인척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00만 원 추가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녀자하고 한부모는 중복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됐을 때는 여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는 100만 원 추가해주고 부녀자는 50만 원 추가해줘. 그러면 자, 부녀자라는 건 우리가 여성이 소득자일 때가 부녀자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배우자가 남편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한부모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나는 부녀자이면서 한부모니까 추가공제가 150이다
그게 안 되고 중복 적용이 안 되니까 큰 거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녀자 공제가 잘 판단해야 돼요. 자, 부녀자니까 일단 여성인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에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자, 배우자가 있으면 부녀자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녀자. 자,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양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하고 만약에 헤어졌다. 그러면 자녀가 내가 자녀를 그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부모님을 만약에 모시고 있다. 부양가족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녀자 추가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자에게. 다만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는 뭐냐면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세대주로 되어 있겠죠. 어머니니까. 그런데 부모님인 경우는 가끔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여성 근로자가 거기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녀자 추가 공제에 그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적용받고 싶다 그러면은 세대를 독립시켜야 돼요. 독립시키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자, 부녀자 세액공제 조건. 일단 종합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그리고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여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세대주일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세대주이면 상관이 없어요. 자, 한부모는 여기 말 그대로 한부모인 거니까요. 배우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녀가 있어야죠. 배우자는 없는 자로서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가 한부모가 되는데요. 이때 이 직계 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 비속을 말하니까 소득이 없으며 만 20세 이하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한부모가 추가 공제가 적용되려면은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 공제 1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한부모요. 그 나라에서 그 한부모 지정되어 있는 그 한부모 말하는 아니면 그냥 아예 이혼 가정이 다 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다른 법률에서 한부모를 정의한 것은 어떤 건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한부모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녀도 같이 등본에 기재돼 있어요? 아니면 따로? 네, 주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건 이제 주소가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공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실기 시험에서는 이런 공제액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니까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만은 왜 이것을 금액들을 다 알아둬야 되느냐 하면은 이론 문제. 이론 문제에서는 뭐 아래 보기는 누구 아무개 씨의 인적 사항이다. 인적 사항이다 하면서 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인적 공제를 계산해라. 아니면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 인적 공제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의 이 소득공제에서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소득공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인적공제 부분이에요. 자, 나머지 이제 공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 외에 연금보험료 공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 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 국민연금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한 거 100% 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 불입한 거 모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로소득자에게, 자, 공제 대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에서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꽤 많습니다. 대상을 잘 보시면은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의 사용액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번 2월 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은 요게 이제 챙겨야 될 자료이죠. 자, 어느 누구냐면 본인이 사용한 거, 또 배우자가 사용한 거, 그리고 자녀가 사용한 것이 모두 사용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으며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 자, 좀 예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는 자녀라 하더라도 만 20세 이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만 20세 이하.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만 20세 이하가 아니다. 자녀가 30살이다라고 보죠. 30살. 예. 근데 소득이 없어요. 아직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30세 된 자녀가 카드를 썼다면 누가 그 카드 대금을 갚아줬을까요? 예, 그 가족의 소득자가 갚아줬겠죠.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직계 비속의 사용액을 넣는데 만 20세 이하인 자녀의 그 카드 사용금액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나이를 안 본다 이겁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자녀는 나이를 안 봐요. 자, 누가 제외가 되느냐? 자, 여기 존비속이니까 부모님도 해당이 돼요. 부모님도 기본금리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나이를 안 봐요. 소득만 없다면. 그런데 누구는 안 되느냐? 형제, 자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직계 비속인 경우에 그 장애인의 배우자도 우리가 기본금리 대상자로 봐주잖아요. 근데 신용카드에서는 그 이상하게 신용카드는 양쪽으로 다 안 해주고 직계 비속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공제 대상 금액은요, 이와 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러한 공식으로 하는데 계산을 직접 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입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아요. 40%. 대중교통 사용에도 공제율이 높아요. 도서신문 분야도 좀 높은 편이에요. 30%. 자, 근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직불카드도 좀 높아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가 30%.
근데 일반 신용카드는 또 일반 사용, 뭐 옷가게나 이런 데서 사용한 것들, 이런 것들은 15%. 근데 6을 빼기 6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뭘 빼냐? 최저 사용 금액을 뺀다 이거예요. 최저 사용 금액. 그러니까 최저 사용 금액 이상을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이걸 알아두는 게 좋아요. 최저 사용 금액은 여기 별 2에 나와 있죠. 총 급여의 25%가 최저 사용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딱 집계해 가지고 총 급여의 25%를 일단 빼버립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부 다 더해 보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내가 총 급여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면 250만 원이네요. 최저 사용 금액이 250만 원.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저 사용 금액 총 급여액의 25% 이상, 25%를 최종 사용 금액으로 본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밀한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에서도 계산 문제까지는 내지는 않습니다. 자, 한도가 있습니다. 또 공제 한도를 적용해 준다. 그래서 한도를 이와 같은 공식으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세금까지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데, 우리가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목적이 뭐냐면요. 아니, 돈을 썼는데 왜 소득공제 해주느냐. 이게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들이 매출을 했는데, 옷을 팔았는데 현금으로 받으면은 그걸 매출했다고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매출액을 줄이면 소득세가 적게 내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금, 이제 사업자들도 소득세를, 사업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매출을 많이 하면 이익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을 줄이려고 매출을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비자들이 카드로 아니면 사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해서 영수증을 다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세청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때 누락을 시키면 국세청이 이 얘기합니다. 고쳐라. 아니 이렇게 영수증이 국세청으로 왔는데 왜 매출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다시 신고하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목적은 자영업자, 자영사업자들, 개인 사업자의 매출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출을,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제외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데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아니 신용카드를 안 받고 안 받았다 하더라도 숨길 리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해도 전혀 숨기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첫째, 자, 신용카드를 사업에 사용했다면은 개인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용도로 쓰는 거. 사업 관련 용도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신용카드로 회사의 업무를 보는 데 썼다 이거예요. 회사의 업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그런 회사의 경비로 처리해야죠.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넣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따라 사용금액이, 그러니까 카드를 카드 깡이라고 하나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카드만 긁어가지고 돈을 찾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런 것이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입니다. 자동차 구입하는 경우 적용을 안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는 10%만 사용 금액으로 포함을 해준답니다. 중고 자동차에 한해서 새 차 사는 것은 사용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 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부한 것들 안 되고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거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고요. 학교에 수업료 납부한 거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고요. 세금 납부한 거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 통행료 납부한 것들 사용 금액에서 제외된답니다. 상품권 구입한 것도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고요. 리스료 납부하는 거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의 구입이라든가 이럴 때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이 세금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러한 것이 부과되는 재산 구입. 그러니까 자동차도 취득세 내야죠. 또 집을 살 때도 취득세 내죠. 토지를 살 때도 취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걸 혹시 신용카드로 샀다면 그것 구입 사용액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 자금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그래서 우리가 이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로도 정치자금 기부를 하는 모양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이 월세액도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포함을 안 해주지만 지금은 월세액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하죠.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니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안 한다 이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이런 것도 사용금액이 포함이 안 되고요. 또 아까 중고자동차는 10%만 사용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거 요거 가끔 그 이론 시험에 나오니까요. 요거 좀 챙겨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공제 더 볼까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 200만원 한도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거고요.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전액 소득공제 해줍니다. 아까 고용보험료 납부한 거 아니죠? 맞죠. 고용보험료 납부한 거 아니 국민연금이었군요. 국민연금 납부한 것도 모두 소득공제 받았죠.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소득공제 받습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주택 저당을 하고 차입을 했을 때 그 이자를 상환하는데도 소득공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전부 다 이 주택 관련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에게 적용을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들이에요. 주택 관련된 거 전부 근로소득자에 적용이 됩니다. 또 주택마련 저축공제 불입액의 40% 우리가 이제 주택마련 저축이라고 여러분 아파트 그 당첨받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 있죠? 연간 240만 원 한도로 해서
이것도 역시 근로소득자가 해당이 됩니다. 불이백의 40%만큼 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다 근로자네요. 근로자. 그런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는 건 노란우산 공제, TV에서 광고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예,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공제에 부금을 붓고 있다. 예, 그러면 연간 200에서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이거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가 우리가 기타의 소득공제들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 표가 있는데 이것까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의 기타 사항으로서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는 12월 31일 상황으로 판정을 합니다. 공제 대상자, 우리가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말하는 거죠. 인적공제. 우리가 인적공제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그 부양가족 관계가 있었잖아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자 상황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연말정산할 때.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12월 31일이 종료일인데 만약에 한 달쯤 전에 직계존속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이 없느냐? 아닌, 해당됩니다. 또는 장애가 있었는데, 즉 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기적처럼 한 달 전에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치유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 상태로,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세기간에 단 하루라도 살아있었으면 그분은 공제 대상자에 넣는 거예요. 또 장애인 대상자라는 것은 이번 과세기간 중에 중증 환자로서 단 하루라도 적용된 날이 있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원칙은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망자와 치유자의 경우는 그 전 상태를 적용해 준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만 20세 이하. 그러면 1월 달에는 만 20세 이하였는데 2월 달에 만 21세가 됐다. 그러면 해당되는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한 달이나 있었죠. 그러니까 대상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계산할 때는 생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소득세에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이런 걸 따질 때는 무조건 현재 연도에서 빼기 그 사람의 태어난 연도를 바로 빼버리면 돼요. 월일 날짜까지 확인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판정 시기에서 가끔 말이죠. 누가 사망했다 며칠 날 이런 것은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올해 사망했다 그러면 올해 사망했으니까 그 사람은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는요,
이혼했다. 이런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상황에 이번 과세기간에 이혼을 했으면 12월 31일 현재는 배우자가 없는 걸로 되겠죠. 없는 걸로 되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사망과 치유된 경우는 전일 상황으로 보지만 이혼의 경우는 이혼 전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이거에 따르는 겁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 11월 며칠 날 이혼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입력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의 공제 대상의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네, 이것도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대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신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가 2명, 3명일 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네. 공제 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해당된다는 말이 뭐냐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의 입장에서도 65세 이상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부모가 둘째 아들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양보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사람 다 기본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서로 이런 거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양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다 그러면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버님을 공제 대상자 한 명만 넣고 둘째 아드님은 어머니 한 명만 공제 대상자로 받는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중으로 받게 되면 나중에 밝혀진다고 그래요. 그 해 연말정산한 그 해에는 바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밝혀져서 또 다시 공제받은 세액을 더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소득공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고 한도는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이상 한도가 초과되면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냥 2,50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한도를 적용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득공제를 하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과세 표준이 나온다고 그랬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지금까지 열거된 소득공제를 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계산이 돼요. 그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세액을 이와 같이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표를 제공했죠. 이게 바로 8단계 누진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예, 여기 1, 2, 3, 4 세보면 8줄이죠. 6, 7, 8 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점점점 세율이 높아집니다. 15, 24, 35, 38, 40, 42, 45까지 가장 낮은 세율은 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지금까지 쭉 열거된 그런 소득공제를 다 빼면은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면은 산출세액은 6%예요. 그러면 세금이 72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6% 곱하면 72만 원이 나와요. 산출세액이. 그래서 보통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부분 다 몰려 있어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는 좀 많지 않은 편이고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여기.
그래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이하인 소득자들이 가장 비중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72만 원, 일단 1,200만 원,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면 일단 세금이 72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초과된 그 1,200만 원 초과된 자기 과세 표준에다가 1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다 72만 원 더하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 가끔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모의고사 풀 때 이 세율표를 주고 계산할 때 그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을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산출세액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산출세액을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다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쉬었다가 알아보겠어요. 다음 시간에 세액공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